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풀이 대상으로 많이 취급받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긴박한 가운데 연준은 또 역사적인 양적 완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을 살렸다는 시장의 구원자라는 평가와 더불어 또 구조조정의 기회를 갖다가 차단함으로써 또 경기 반등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간 전망대에서는 연준의 이러한 양적 완화, 그 변화, 과거와 더불어서 한 번 더 살펴보고요. 우리 국내에서도 통화정책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국채나 회사채 시장에서 또 우리가 살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간 전망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 김대호 소장님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첫 주제가 그겁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미국 행정부에서는 최근에 우리가 듣기로 2.2조 2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 이렇게 저렇게 약자를 갖다 붙이다 보니까 CARES 액트, CARES 액트, 네. 뭔가 이렇게 보듬어 주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거기에 무슨 시드머니를 발판으로 해서 또 이렇게 연준이 대출을 해준다 했는데 이건 또 2조 3천억. 김 박사님, 제가 어릴 때 대한민국 수출 100억 불 달성했다고 그렇게 국가적 경사를 좋아했던데 지금 100억 불이 아니고 요새는 뭘 했다 하면 2조 달러입니다. 정부 측에서도 그러고 연준 측에서도 그러고 이제 조 단위의 달러, 조 단위의 유로가 아니면 어디 명함도 못 내미는 상황이 됐습니다만 요번 그거 황 박사님 먼저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십시오. 워낙 내용이 많더라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기능 강화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페드 연준이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지금 요번에 발표를 했는데 일부는 지난 3월 16일 날 발표했던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장한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3월 달에 나왔던 3월 달에 한번 이제 그때 이제 양적 완화 한다고 그랬었죠. 양적 완화 발표하면서 일단 CP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 방침을 밝혔었고요. 그리고 네. 바로 이어서 회사채 시장에 대한 유동성 추가 공급 방침을 밝혔었는데 네. 그때 발표되었던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규모가 얼마 안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거 가지고는 시장의 수요를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프로그램의 사이즈를 대폭 키우게 된 거죠. 그래서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이라든지 혹은 유동화 증권 매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비해서 규모를 굉장히 크게 키워서 시장에서 충분히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을 만큼 사이즈를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중소 중견기업들에 대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대출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더 만들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들에 대한 스몰 비즈니스라고 표현되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우리 기준에서 보면 이게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 근데 이제 미국 경제가 워낙 이제 크니까 예. 미국에서는 여전히 중소 중견기업으로 분류를 합니다만 네. 조 단위의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기업들까지도 포함을 예. 시켜서 이렇게 중소 중견기업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출을 추가적으로 더 해주는 그럼으로써 그런 기업들이 무너지지 않고 고용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경제가 받게 되는 충격들을 줄이겠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유통시장에서 회사채를 매입하는 프로그램, 발행시장에서 회사채를 매입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유동화 증권에 대한 자극 공급 프로그램,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중소 중견기업의 대출
추가적으로 더 일으켜주는 매입해주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들에 네. 대한 자금 공급 프로그램,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들을 이번에 발표를 했죠. 네. 김 박사님, 그러면은 지금 저는 좀 진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제 기억에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QE 했었고, 그때는 뭐 넘버가 뒤에 안 붙었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2차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 하니까 QE2, 뭐 QE3 그렇게 해서 대충 끝나고 어떤 데서는 뭐 QE 4탄까지 하고 나서 뭐 이렇게 양적 긴축 내지는 금리 인상 들어갔다고도 하는데 이번 거 굳이 시리즈 넘버를 붙이면 몇 탄입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네. 2008년도, 7년도 당시에 이제 그 금융위기 리만 때. 브러더스 네. 사태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는 그때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좀 높은 수준에 있었거든요. 첫 번째 조처가 금리를 좀 낮췄어요. 예. 그러다 이제 제로 금리까지 서서히 낮췄는데 금리를 제로로 낮춰도 유동성이 잘 안 돌고 경기가 회복이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때 이른바 QE라는 이름으로 네. 그 퀀터티티브 이지니스 양적 완화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 양적 완화도 이제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 나갔는데 그동안에 연준의 반성은 반성. 연준이 반성을 하는 게 QE가 왜 그렇게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느냐. 미국 연준이 글로벌 금융 위기도 생각했던 것보다도 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지 않습니까? 금리가 정상화된 게 한 2014년 맞습니다. 정도까지 이제 4년 정도 이래 5년 이래 걸렸단 말이죠. 근데 요즘 나오는 이제 그 저널의 리포트 같은 걸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주로 국채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연준의 당시 그 이 제닛 옐런 의장 같은 경우에는 공급 양을 늘리면 그게 자금이 돌아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시중에서 제대로 돌아가질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네. 금융위기 상태에서 금융기관이 그걸 받아서 적극적으로 연준에다 국채를 팔고 그걸 다시 대대출해야 이게 통화량이 늘어나고 예. 유동성을 막을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롬 파월이 그 당시의 실패 경험에 의해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타겟을 분명히 정해서 한번 나가보자.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저기 저 우선 금융 상품에 있어서 정크 본드까지도 들어가고 또 회사채 들어가고 회사채를 사주는데 투자 부적격 회사 그것도 발행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CP를 먼저 기업 네. 어음을 사준다. 네. 국채에 이어서 이제 CP 기업 어음을 사준다. 그것만으로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회사채를 사준다. 그런데 회사채도 그동안에 적격 회사채 아주 네. 우량 등급만 사주는데 정커 등급이라도 불사하겠다. 그러면서 또 기업에 직접 대출해주는 방식 또 그 지방자치단체 예. 이런 식으로 필요로 한 자금이 필요로 한 게 전방위적으로 직접 타겟을 해가지고 줘야 되겠다. 이게 이제 그런 필요성을 지적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직접 타겟을 해서 돈을 필요한데 직접 줘서 실업을 고용을 유지하도록 실업을 하지 않도록 한번 해보겠다. 그런 얘기에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굳이 이게 1탄이냐 몇 탄이냐 크게 뭐 따질 의미는 따질 의미는 없지만은 없습니다. 네. 뭐 형태가 10개는 이상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 상황 코로나 사태에서만도 지금 형태가 한 5개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얼마냐 또 어떻게 주느냐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실제적으로 유동성이 중앙은행은 그렇게 연준을 얼마를 살포하느냐 그 살포하는 게 어디로 가느냐 이 흐름도 정도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면은 미국 연준의 이번 조처가 갖는 앞으로의 효과 예. 파장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짚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는 조금 구별을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네. 연준의 유동성 공급은 크게 보면 양적 완화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이나 혹은 이제 기업체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양적 네. 완화는 국채를 사주는 거잖아요. 예. 이건 무슨 의미냐면 미국 중앙 정부에게 자금을 공급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재정 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재원이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이것을 시장에서 조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시장 금리를 건드릴 수 있는 위험성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시장에서 그 큰 금액을 조달하는 데는
비용도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연준이 돈을 찍어서 미국 국채를 사줘버리면 네. 미국 정부는 즉시 재정 집행을 위한 그런 이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양적 완화는 조금 접근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양적 완화 이외에 이번에 여러 가지 종류의 끝에 이제 facility라고 붙는 론 그런 퍼실리티에서 네. LF 네. 뭐 이렇게 그래서 끝나더만요. 주로 이제 facility라고 네. 이름이 붙어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다수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 기업들에 대한 자금 공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facility라고 붙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사준다거나 기업이 돈이 있어야 이번 위기를 버텨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기업들이 돈을 구하는 방법은 자본시장에 가서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또는 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발표한 프로그램들은 회사채를 통한 자금 공급과 대출을 통한 자금 공급을 두 가지를 다 커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퍼실러티라고 불리는 것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회사채 시장을 경유를 하거나 혹은 은행을 경유를 해서 기업들에게 자금을 공급해주는, 그럼으로써 기업들이 이번 위기를 어느 정도는 버텨내서 나중에 다시 또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런 차원의 유동성 공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은행의 그 근본적인 학문적 기능 측면에서 보면 네. 지금 이 퍼실리티라는 이름으로 CP를 사주거나 또는 그 이 회사채를 사주고 하는 이런 방식들은 네. 사실 정통 방식의 통화 조절 수단, 공개시장 조작에는 맞지가 않는 방식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연준이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은 그만큼 이 그 통화 팽창의 연준의 통화 정책이 실제로 도움이 갔으면 한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그런 연준의 기본 기능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연준이 직접 회사채를 사주는 것에 대해서 네. 법적인 문제가 제기가 돼요. 네. 왜냐하면 연준은 발권력을 가지고 아무런 담보 없이 발행을 하는데 그 돈이 회사채를 사줄 때 부도가 나면 네. 그것은 바로 국가 발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되고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회사채 매입은 금지되고 또 회사채를 샀을 때 어떤 회사채를 살 것이냐, 네. 어느 회사채를 살 것이냐에 따라서 특정 기업은 도와주고 특정 기업은 도와주지 않는다. 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연준이 세 가지의 퍼실리티를 만든 거예요. 첫 번째가 CPFF, 그다음에 PMCCF, 그다음 SMCCF 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 긴급하게 기구를 만드는데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연준이 바로 돈을 주면 어떤 이 정책적 발권력에 대한 남용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방 정부가 그 기관을 어느 정도 보증을 하고 그 기구에다가 연준은 이 퍼실리티에다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럼 퍼실리티가 채권을 사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연준이 직접 회사채를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커보드도 개정상으로는 퍼실리티에 대한 자금 이전으로 잡히는 것이지 회사채 매입으로는 안 잡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어느 채권을 사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여기다 맡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통째로 이제 지수 그 펀드를 통한 매입이라든지 어떤 특정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운영이 안 되게 그런 건데, 아무튼 기존의 이 양적 완화도 이제 그 두 가지 양면을 봐야 한다는 우리 이 소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양적 완화의 경우에도 국채를 사주면 그것을 연준이 국채를 사주면 연방 정부가 즉각 돈을 또 추가로 찍어낼 수도 있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도 있지만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국채도 많이 있어요. 네. 그 유통되는 국채도 사줌으로써 통화 증가에 효과도 있는 것이죠. 예. 이런 어떤 다목적 포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목적 포석이다. 일단 연준의 그 회사채 매입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연준이 기업들에게 자금을 공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연준이 국가의 중앙정부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과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자금 공급은 신용 위험이 존재하지는 않거든요. 정부가 망할 거라고 기대하는 그런 투자자들은 없단 말이에요. 미국 정부는
조세 징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도 정부 나라 아닙니까, 박사님? 뭐 그렇기는 미국 합니다만 정부하고 뭐 아르헨티나, 뭐 베네수엘라 물론 정부, 그렇습니다. 짐바브웨 정부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연준이 양적 완화를 기본적으로? 하는 대상은 미국 정부이기 때문에요. 네. 일단 그러니까 부도가 날 거라는 기대는 사실은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기업체에 대해서 자금을 공급할 때 연준은 가장 큰 문제점이 만약에 자금을 공급했다가 공급받은 기업이 부도가 나는 상황으로 네.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신용 위험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연준은 자금을 공급하되 사실 이런 신용 위험을 연준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사실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사실은 연준은 단순히 재원만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고요. 네. 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신용 위험은 미국 연준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 재무부가 가져가게 됩니다. 연준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발표를 하고 있지만 그 프로그램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항상 미국 재무부의 보증이라든지 혹은 후순위 투자들이 여기에 붙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신용위험이 실제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연준이 신용위험을 떠안는 것이 아니고 미국 재무부가 관련된 신용위험을 모두 가져간다는 의미인 거죠. 따라서 연준은 신속하게 재원만 공급하고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신용위험은 미국 재무부가 가져가는, 따라서 이렇게 협업 구조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토론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딴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네. 뭐 구도나 형식은 잘 갖췄습니다. 연준은 그래 우리는 중앙은행으로서 그냥 유동성 공급할게. 이걸 갖다가 어디 누구한테 꽂아줄지는 그 중간에 그 퍼실리티라고 되는 그 SPV라고도 표현되던데 특수법인 재무부가 보증하고 있는 뭐 담보 제공하고 있는 그렇지만 SPV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자산을 매입할지, 다시 말해서 CP를 어떤 기준으로 매입을 할지 혹은 회사채를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매입할지는 연준이 결정합니다. SPV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칙들은 기본적으로 연준이 세팅을 하고요. 이러이러한 원칙들이 만족되는 CP 또는 회사채를 매입할 수 있다. 그러니 눈 가리고 아웅이란 말이죠. 저는 의심이.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연준이 매입하시는 거라고 매입하는 거다. 간주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닌 말로 재무부가 보증한다 하는데 다 그러면 떼였다고 치시죠.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뭐 떼였다고 알고 이제 그 시황이 나오는 얘기가 뭐 4,540억 달러인가 그거 이제 한 10배 정도 해서 연준이 대출해봐라. 설마 나간 돈의 10%야 떼이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 4,500억이란 달러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래서 많이 풀면 4조 달러도 대출할 수 있다더라. 이번에 한 절반 했다더라. 이렇게 이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중에 뭐 10%가 아닌 얼마가 결국 상황이 안 좋아서 떼였다. 그렇다고 그러면 재무부가 떼였어요. 미국 정부가 떼였어요. 그러면 그 메꿀라면 국민들 세금으로 해서 결국 모든 비용에 사회화네요. 그냥 국민들이 다 이렇게 N분질로 해서 그걸 갖다가 뭐 덮어 쓰면 되는데 그걸로도 감당이 안 되면 결국 또 연준이 돈 풀어서 줄 거고 주머니 돈 삼짓돈이고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준이 MMT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현대 화폐 이론에서 보면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을 해서 돈을 찍어서 쉽게 말해서 정부한테 넘겨주면 이것은 이전에 기존 경제학, 주류 경제학 이론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봤던 거거든요. 네.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그리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결국은 굉장히 큰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연준이 돈을 찍어서 발권력을 이용해서 중앙정부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 기존의 전통적인 경제학들의 이제 관점이었죠. 예, 그렇죠. 관점이었죠.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관점은 지금 이제 화폐에 대한 기본적으로 화폐 관리에 대한 통화에 대한 신뢰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상태라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준이라는 것도 중앙정부 조직의 일부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듯이 주머니 돈이 쌈짓돈인데 이것을 분리한 이전까지는 분리해 놓는 것이 맞다. 아무리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칸막이를 쳐서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것이 기존
주류 경제학의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주머니 돈이 쌈짓 돈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대한 이런 주머니 돈이나 쌈짓 돈이 합리적으로 내지는 효율적으로 관리만 될 수 있으면 굳이 칸막이를 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주장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연준이 지금 현대 화폐 경제 이론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흐름들, 이러한 주장들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이러면은 어느 세월에 구조조정하고요. 예. 좀 이렇게 정리돼야 할 좀비 기업들, 한계 기업들 좀 정리가 돼줘야 경제가 늙어가지 않고 좀 젊어지고 뭐 새롭게 어떤 활력을 찾을 수가 있고 이렇게 뭐 다 이렇게 산소 호흡기 그냥 착용해서 부도만 안 나면 되는 겁니까? 이제 그 상황이 말이죠. 네. 지금 기본적으로 연준이 왜 이렇게 예, 예. 아주 강력한 대책을 세우느냐. 저는 그것이 뭐 MMT 같은 어떤 학문적 화폐금융학에 대한 어떤 이 학계의 인식이 바뀌었다라고는 보지 않아요. 지금 현 상태로서 네. 자 지금 이게 지난번 2007년도에 그 살로만 브라더스 사건이나 그 전에 1997년에 외환 위기 같은 것은 살로만 브라더스, 리만 브라더스. 리만 브라더스 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돼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예. 왜냐하면 이미 피해를 받은 금융기관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려면 그 기업들을 살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 사태는 코로나로 당시 불과 몇 달 전만 생각해 보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경기가 너무 과열된다 금리를 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팬데믹 선언을 하고 3월 11일이죠.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지금 실업 통계가 얘기해 주는 게 우리 지금 매주 미국 시간으로 이 금요일이 되면 신규 실업 수당 신청자가 있는데 3주 만에 지금 1,000만 명이 늘었거든요. 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25만 명 정도가 뭐늘 평균입니다. 그 정도였죠. 예. 그런데 이것이 그 일주일에 600만 명씩 늘어나는 이런 사태가 생겼지 않습니까? 무려 30배 이상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평소에 정상적인 경제학으로서는 해결이 좀 불가능한 긴급 재난 상태라는 거죠. 갑자기 화재가 났다든지 또는 배가 빠졌다든지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우리 위기 수습 이론에 이런 게 있어요. 위기가 뭐 100메가톤으로 다가온다고 하면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위기가 다가왔으면 그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대책으로 막았을 때만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통화량도요. 우리가 시중에서는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동화도 신용 창출의 기능에 의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현찰 통화나 이거는 얼마 없어요. 전부 중앙은행의 신용으로 인해서 중앙은행이 펑크가 나서 모든 사람이 일거에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나는 현찰로 찾겠다. 이러면 중앙은행 다 부도납니다. 어느 나라나. 그런데 중앙은행을 믿으니까 당장 내가 현찰을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용 질서가 유지가 된단 말이죠. 네. 그런 각도에서 지금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책을 퍼붓자. 그러니까 지금 구조조정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위기를 막자. 그래서 이게 한 분기 정도 지나가면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의 접근 방법은 대단히 효율적이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에 굉장히 강력하고 신속하게 일이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위기 수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텐데 만약에 이게 그 생각보다도 코로나 사태가 위기가 더 간다. 네. 그래서 또 2차 코로나 발병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게 길어져서 또 다시 돈이 들어가고 또 돈이 들어갔을 때는 금융시장의 신뢰가 깨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돈을 찍어서 하는 주머니 돈, 삼지돈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믿는데 그 신뢰가 깨지면 이게 토탈리 같이 붕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조심스러운 정책이고 이게 언제까지나 갈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도 사실은 뭐 9월 정도에 갚으라고 한 조건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못 가요. 몇 달 못 간다. 네, 일단 만기가 정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CP 매입 프로그램도 짧게는 6개월 정도 운영이 되는 거고요. 네네. 긴 게 가장 긴 게 1년짜리로 운영이 그래요? 되는 거거든요. 이제 앞서도 설명 잘 해주셨는데
지금 이러다가 좀비 기업만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모럴 해저드 이슈도 네, 사실은 네. 무시할 수 없는 네.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그런 거거든요. 열이 펄펄 끓을 때는 수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열부터 내려야죠. 우리가 구조조정을 수술에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예. 열이 지금 굉장히 펄펄 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온 글로벌 경제가. 네. 그렇다면 일단은 지금 현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수술이 아니라 일단 열을 내리는 응급처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연준의 유동성 공급은 정확히 이러한 응급처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계속 쭉 가는 것이 아니라 6개월, 길게는 9개월 이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응급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이 오고 열이 높아져 있으니까 이것들을 어느 정도는 조금 다운시켜서 정상 범위 근처까지 가게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제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분들 조금 정리가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 차원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그 말씀을 가능성이 드리니까 높다는 거죠. 납득은 됩니다. 그러니 이 그야말로 자연재해에 가까운 이런 상황에서 당장 다들 뭐 꼼짝도 못하니 매출이 생기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 열은 낮추는데 그래서 조금씩 정상화되고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이러면은 기업 활동도 나중에는 이제 갚아라. 다시 또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근데 저는 뭐 황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 알겠는데 내가 기업체로 그런 뭐 돈을 한번 받아봤다든지, 예? 아니면 이번에 그 뭐 재밌는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PPPLF인가? 네네. 뭐 페이책 예. 프로텍션 프로텍션 프로그램. 프로그램. 예, 그게 저 근로자들 안 안 자르는 조건으로 그거 해줄게.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죠. 또 조금 어려우지만 쪼르륵 가갖고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나 쟤들 자르고 싶은데 돈 좀 빌려주시지. 이게 뭐 처음이 어렵지 한번 해보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이런 이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사실은 도덕적 해인 거거든요. 그러죠. 여기에 쉽게 말하면 굉장히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금들이 있다면 내가 기업을 열심히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그런 인센티브보다는 그냥 손쉬운 자금 받아서 편하게 운영해 보지 뭐. 이러다 혹시 좀 잘못되면 또 연준이 해주겠지. 그렇죠. 이런 도덕적 해이가 사실은 이런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 시장을 우리로 와가지고 우리도 이번에 얼마 전 금통위에서 금리는 동결했습니다만 국고채 단순 매입 네네. 이게 처음입니까? 단순 매입 방식은 처음인가요? 단순 매입 방식은 처음입니다. 보통은 한은은 자금을 공급할 때 RP 방식으로 환매 조건부로. 예, 환매 조건부로 해서 담보부 자금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아예 그냥 단순 매입을 해버리는 거니까 한번 자금이 공급되면 계속 이제 시장에서 돌 수 있도록 만들어 그러면 버린 것이죠. 국고채를 들고 있는 금융기관들, 은행이든 증권사든 보험사든 다 뭐 어떤 데도 괜찮습니까? 네, 다 받아주는 걸로. 네, 갖고 있는 국채를 어차피 그게 직접 받아주든지 혹은 중간에 브로커를 통해서 이제 주로 PD사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프라임 딜러들을 통해서 하든지 그거 형식 자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예를 들어 국고채를 들고 있는 금융회사가 있다면 네. 내가 직접 하는과 그런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딜러나 예, 혹은 예. 브로커를 통해서 그 거래를 중개하도록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금융회사가 다 혜택을 본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다. 네. 뭐 그렇다면 굳이 이번에 그 국고채 단순 매입이라고 표현을 해서 뭐 한국판 양적 완화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제까지도 그런 식으로 중간에 이렇게 이제까지는 단순 매입 방식으로 는 안 자금 했다. 공급을 한 적은 없었고요. RP 매입 방식으로 그러니까 담보부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형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단순 그러면- 매입 방식은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거죠. 조금 근데 이번에 뭔가 조금 그런데 좀 뭔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한은의 발표 이후에. 이제 그 문제는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지금 현안이 동시에 지금 다발로 터지고 있어서 하나하나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일단 지금 그 단순 매입하고 RP 문제는 네.
저는 하나의 트릭에 불과한 거라고 봅니다. 트릭이다. 실제로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한 한국은행의 어떤 하나의 작전이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지금 한국은행이 이제 RP 방식으로 하게 되면 리펄처스 하면 그 기간이 있으니까 예. 자동적으로 급할 때 돈을 좀 한국은행이 빌려줬다가 만기되면 자동적으로 땡겨오니까 그게 회수되죠. 편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공개시장 조작하는 데 있어서 단순 매매 방식이라는 것은 그냥 만기가 뭐 3개월이든 1년이든 그거 자체를 사줘버리는 거예요. 사줘버린다. 그냥 가져와 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훨씬 더 자금 운영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또 확실하게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요. RP를 어떻게 했습니까? RP를 무제한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글쎄. 이제 예. 자, RP 무제하기로 해준 그 다음 주에 이런 정책을 발표했다고요. 글쎄요. 그러면 매주 바꾸고 이런 것은 좀 있지만은 네. 가져오면 무제한으로 해주게 했는데 그것을 단순 매입으로 그냥 사주나 RP 하나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전 하나의 좀 어떤 그 쇼다. 쇼다 이렇게 보고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이 회사채를 사느냐 안 사느냐. 지금 기업의 자금난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황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은행이 양적 완화를 해서 국고채를 사주는 거나 국고채를 가지고 RP나 뭐 이 공개시장 조작하는 그것은 다음에 문제고 간접적인 방식이란 말입니다. 지금 기업들이 부족하면 회사채를 발행해야 되고 지금 만기도로 오는 게 올해만 해도 50몇 조가 지금 그냥 차환하는 것만 해도 차환용 수요만 해도 그 정도인데. 57조 정도. 예. 그러면 그것을 지금 이래 사태가 정말 급박하다고 그러면 네. 중앙은행이 됐든 정부가 됐든 누군가 좀 사줘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반대로 지금 오히려 정부가 이 재정 적자를 내면서 작년에 지금 80조라는 국채를 쏟아부어 시장에서 쓸어가고 있단 말이죠. 이번 1분기 2월 달에 정부가 사간 국채량이 사상 최고액이에요. 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정부가 발행해서 시중에 돈을 시중에 돈 쓸어간 게. 네. 그게 쓸어가게 되면 그게 경제학에서 이제 크라우딩 아웃 현상, 구축 현상인데 그러면 회사채 발행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금리도 올라가게 되고 정부가 돈을 가져가 버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도 이게 오래 가는 정책은 아니지만 미국 연준이 뭐 중앙은행, 정부하고 여러 가지 고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회사채를 사주겠다. 정크 본드도 사주겠다. 그것은 실제로 기업들의 자금난에 피해받고 있는 데에 대해서 핀셋 방식으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은행과 재무부가 싸움을 하고 있고 지금 한국은행 법 해석을 놓고 오늘도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할 수 없다. 중앙은행은 영리법인이나 회사채를 신용도가 100% 보장되지 않은 회사채를 살 수 없다. 정부가 보증해주지도 않은 거는 우리가 못 산다. 그렇습니다. 못 산다.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정부 보증이 말이에요. 또 좀 쉬워요. 재무부가 보증할.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보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한참 선거하고 있는데 국회 동의 받아와라. 그러니까 재무부와 한국은행이 서로 책임을 반기하고 특히 한국은행의 책임이 저는 훨씬 더 크다고 봐요. 물론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보호해서 통화 가치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그런 정신은 높이 삽니다만은 지금 비상시국이잖아요. 비상시국 전 세계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회사채를 하고 있지 않은 나라가 없다시피요. 회사채 매입을. 예, 회사채 매입. 우리는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양적 완화를 해서 무제한으로 해주겠다. 그 거짓말이에요. 저는 거짓말이라고. 뭐 어떻게 무제한입니까? 이쪽에 RP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제한돼 있는데 미국 연준식으로 무제한이라고 그러면 전 필요하다고 그러면 많이 해주는 거지만 지금은 RP 들어갈 수 있는 제한돼 있는 게 있는 범위 내에서 해주겠다는 이렇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적격 그 RP의 대상도 매우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특수채라고 해서 은행들 좀 풀어줬지 않습니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 그것도요. 그것도
저는 쇼라고 봅니다. 아, 예. 이런 지금 미국과 한국의 근본적인 다른 문제가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는 말이죠. 지금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미국의 정책을 보고 미국이 안정되는구나. 우리나라가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연동성이 워낙 높으니까 그래서 개인들이 이런 호재가 없다. 내 돈 다 가져와라. 해서 지금 예탁금으로 쫙 뭐 네. 주식을 사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금융시장이 안정된 것이지 지금 우리 기업들 한번 보십시오. 기업들 대한항공 같은데 엄청난 적자에 채권 만기 들어오죠. 두산중공업도 많은 회사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 영세 업체들은 이미 지금 도산한 곳이 많아요. 그런데 너무 태평으로 정부가 대책을 좀 너무 늦게 하고 있다. 정부가 150조를 도와준다 했는데 그 지금 돈 나갔습니까? 지금 중소기업들 그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며칠씩 눈 빠지게 줄을 서서 돈 못 받습니다. 이런 현실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정부가 이 네, 금융시장 우리- 컨트롤을 좀 잘해야 되겠다. 우리 이런 김도 생각. 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지금 이제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게 아까 뭐 50몇 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만치 않은데 근데 황 박사님 최근에 뭐 CP하고 전단체 시장에서의 네네. 유동성 경색 우려라는 또 네, 보고서를 예. 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 내셨더만요. 네네. 그 전단체가 뭡니까? 전단체는 전자 CP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전자 좋을 CP? 전자 CP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라는 것이 기업의 단기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뭐 어음 아니에요? 예, 기업어음이라고 기업어음. 부르는 건데. 커머셜 페이퍼. 예, 일반적으로 3개월 내지는 6개월 정도의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기존 기업어음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제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음법의 적용도 받고요. 자본시장법의 적용도 받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다 그래요? 보니까 이 발행 정보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이게 투명하지 않다라는 비판들이 많았거든요. 예. 누가 얼마나 CP를 발행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아. 그러다 보니까 아주 위급한 상황에 몰려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CP를 아주 쉽게 말하면 비밀리에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한 다음에 그냥 예. 무너져 버리는 예. 이런 이제 안 좋은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보 투명성을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발행 한도라는 개념을 한번 도입을 해보자. CP는 발행 한도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네. 그렇지만 전자단기사채, 전단체는 발행 한도를 사전적으로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 A라는 기업이 우리는 전자단기사채를 예를 들자면 1년에 1조어치만 발행하겠다라는 이런 발행 한도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정보의 투명성 측면에서는 그리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는 전자단기사채가 더 우수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발행에 있어서 기업들은 전자단기사채와 CP의 차이를 그렇게 크게 뚜렷하게는 느끼지 못하는 네, 것 같고요. 예. 따라서 이 두 가지 상품은 한 덩어리로 묶어서 생각하시는 것이 오히려 이제 조금 편안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 같은 위기 상황이 아니고 평상시에 그러면 CP 발행 금리가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뭐 국고채나 이렇게 비교하자면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기준금리. 기준금리 이게 3개월 내지는 6개월짜리 짧은 거니까. 짧은 거기 때문에 네. 기준금리 변동에 굉장히 크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네. 지금 기준금리가 0.75%. 0.75%잖아요. 그러면 기준금리에 예를 들자면 0.3%에서 0.4% 정도 가상금리가 붙어서 발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신용등급이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기업이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예. 신용등급에 따라서 가상금리는 차이가 나타날 등급 수밖에 낮은 없겠죠. 회사들은 가상금리를 더 줘야 될 더 거고 줘야 되는 거죠. 높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CP 시장이 이제 굴러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통 이제 신용 위기 내지는 유동성 경색이 발생을 하면 1차적으로 회사채 시장부터 먼저 문을 닫아 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회사채는 보통 짧게는 만기가 3년이고요. 네. 길게는 보통 5년씩 이렇게 발행이 되는데 네. 그러면 향후 5년 동안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모른다. 불확실성이 사실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조금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저 기업체가 조금 위험하다더라 내지는 문제가 있다더라 그러면 일단은 회사채 시장은 닫혀버리거든요. 그렇지만 CP나 전단체는 3개월짜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채 시장이 닫히더라도 CP 시장과 전단체 시장은 계속해서 돌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하게 관찰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못한 기업들이 CP 시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고요. 아하. 여기서 자금 조달을 하다가 결국은 부도까지 이르게 되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융위기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부도가 발생하는 위치가 회사채 시장이 아니고요. CP 시장에서 먼저 부도가 발생하고요. 이것이 회사채 시장으로 그냥 급속하게 전이가 되죠. 네. 따라서 여기가 트리거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보고서를 쓰신 게 그러면 약간 그런 경색 우려가 관찰돼서 쓰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코로나 사태가 한창 피크를 이룰 때 우리나라에서 네. 3월 달이잖아요. 3월에. 네, 3월 달에 우리 증시가 동기 3월 19일부터 돌았으니까. 네. 사실 3월 달에는 회사채 시장도 안 좋았고요. 예. CP 시장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보통은 CP 시장이 여기에 반응을 합니다. CP 금리가 따라서 같이 떨어져 주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0.75로 떨어뜨렸을 때 무려 0.5%를 떨어뜨린 50 거거든요. bp를 50bp로 떨어뜨렸는데 CP 금리가 되레 상승을 했습니다. 그거는- 떨어져야 정상이거든요. 그건 아까 박사님이 좋은 비유하셨잖아요. 열이 펄펄 끓는 거네요. 열이 펄펄 끓고 있다라는 굉장히 단적인 지표인 네, 거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유동성 경색이 굉장히 심각한 단계까지 왔다. 잘못하면 여기서 부도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위기감들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었던 거고요. 네. 물론 지금은 회사채 시장은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 채권시장 안정화 펀드가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네. 시장에서도 이제 우리나라는 최소한 코로나가 정점은 지나간 것 같다라는 네, 그런 예. 판단들을 하시면서 회사채 시장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채 수요 예측도 지금 보면 크게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죠. 근데 CP 시장도 표면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는 안정화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CP 금리가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에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예.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CP 시장에서는 사실 상당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나 증권사들이 발행하는 PFABCP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채권시장 안정화 펀드의 매입 대상이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규모가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예. 최소한 7, 80조 정도의 시장 사이즈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거를 시장에서 지금 과연 시장의 자체적인 시장 기능에 의해서 그 차원 발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아직도 상당히 큰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 박사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말이죠. 지금 네. 기업이 부도가 나느냐 안 나느냐가 CP 시장과 회사채 시장의 예. 그 단계적으로 그 정세들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바로 이 대목 때문에 미국 연준이 CP도 매입해주겠다, 예. 회사채도 매입해주겠다 이래 한 거거든요. 심지어 정크본드 예. B까지는 사주겠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국은행과 기업자들과 급하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회사채를 사주라는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지금 회사채 사정이 좀 최근에 와서 3월 달보다는 좀 좋아진 측면이 있는데 그러나 다른 한 곳에서는 아예 회사채 발행할 계획 자체를 포기하는 기업체들도 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코로나 문제가 또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한국은행이 지금 당장에는 안 사준다 하더라도 한국은행이 회사채도 여차하면 사줄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어 놓으면 위기가 확산이 됐을 때 우리 금융시장에 회사채 경색으로 인한 부도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국은행 법 가지고 기획재정부가 논쟁할 때가 아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찾아서 지금 제가 한 8개 나라인가 조사를 해봤어요. 예. 물론 방법은 보정을 해주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을 씁니다만은 아예 안 해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금융시장이 좀 안정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가 좀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정세들 좀 보이는 데다가 코로나 사태가 좀 수습된다.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보다 빨리 수습이 되고 있고 예. 그런 어떤 조짐을 보이는 거지만은 그러나 기업체에서는 이를테면 지금 여행업체들이 항공사 같은 데 지금 몇 달째 예. 영업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도 영업 못할 게 확실히 되거든요. 저는 어떤 기업체를 비호하고 싶은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대한항공 같은 데만 하더라도 대한항공이
그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는 회사입니다. 네. 물론 순이익은 조금 적자지만은 그런데 지금 대한항공이 채권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지금 겪고 있어요. 예. 그게 대한항공이 지금 발행한 ABS라는 게 있거든요. 자산 예. 담보부 예. 그런데 대한항공 자산이 없으니까 비행기도 뭐 자기 게 아닌 경우가 많고 송현동 부지 저런 거는 별로 담보도 안 잡아주고 이러니까 지금 항공사들이 몇 년 전부터 인기를 끄는 게 이 항공권 미래 들어올 항공권을 그 자산으로 보고 담보를 해서 ABS를 항공 저 뭐랄까 미래 매출 채권 미래 나중에 네. 저 비행기 티켓 팔아서 팔면 그것도 돈 줄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이게 그동안의 패턴을 보면 일정 기간 계속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많이 발행했는데 이게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네. 재발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재발행이 안 된다. 그래서 부도 위기를 맞고 있는데 자 지금 항공사에도 우리가 지금 정부가 돈 대주는 이런 것도 독일 같은 거는 무한대로 대주겠다. 실제로 무한대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무한대를 빌려주겠다. 정책 의지를 갖다가 그만큼 밝힌 거다. 네. 이렇게 근데 봐야지. 우리는 지금 계속 뭐 구조조정하라. 구조조정 물론 필요한데 그거하고는 이 그 망해가는 그 회사의 급 열이 오르는 걸 끌어내리는 거 좋은 말씀인데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일 수가 있는데 항공사 문제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만약에 부도가 생기면 그 부도가 다른 분야에 빠른 속도로 전이가 될 수 있다. 네. 그런 면에서 코로나 전염도 문제지만 금융이라는 게 한 번 생기면 우리가 1997년에 그때 한번 우리가 IMF 위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예. 멀쩡한 흑자 나라가 망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좀 총체적으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시장에서도 소장님, 시장에서도 자주 나오는 게 그 컨테이전, 그 전염 효과 뭐 이런 얘기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 조금 어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조금 비용은 든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나중에 손 놓고 있다가 하나가 자빠져서 우르르 도미노로 무너졌을 때 그 감당해야 될 비용보다는 싸게 치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방식과 IMF 위기는 대응 방식이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된다. 공감하시죠? 아니면 다른 반론이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아하. 일단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유동성 위기와 신용 위기, 유동성 위험과 신용 위험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는 못 하시는 것 같다라는 우려가 들고요. 미국이 지금 정크본드를 사준다고, 연준이 정크본드를 사준다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연준은 신용 리스크를 따는 거는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 연준이 사주는 정크본드는 이전에는 정크본드가 아니었던 애들입니다. 이전에도 정크본드였던 애들을 연준이 사주지는 않거든요. 이전에는 괜찮았던 애들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경영 상태가 나빠져서 정크본드로 등급이 강등된 애들이 일시 있어요. 추락천사 같은 추락천사들만, 폴론 엔젤이라고 해서 폴른 엔진들만 연준이 매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3월 22일 이후로 등급 떨어졌는 그렇습니다. 회사들. 그래서 그렇습니다. 더블 B로 떨어지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신용 위험은 사실상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동성 위기입니다. 갑자기 매출이 끊어지면서 그러네요. 이 사업 모델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네. 기업들이 아니고요. 갑자기 매출이 끊어지면서 문제가 생긴 애들이거든요. 당연히 도와줘야죠. 정리를 박사님 말씀 중에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기사 중에 연준이 정크본드도 사준다고 해서 BB 등급, 뭐 싱글 B 등급, C 등급, D 등급도 사준다는 게 아니고 전혀 그렇지 딱 않습니다. 3월 22일 그 정했는 그 기준일 그 전만 하더라도 트리플 B였다가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순간적인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BB로 떨어진 요런 데는 해주겠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나름 그래도 이렇게 세세한 어떤 원칙과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연준이 그 기업들 중에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있고요. 네. 비즈니스 모델에는 문제는 없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위기를 겪는 기업들이 네. 있습니다. 이 후자의 케이스는 당연히 구제를 해주는 것이 맞고요. 네. 전자로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문제가 있는 케이스는 이거는 연준의 구제를 해주는 이건 어떻게 보면 산업 정책의 영역으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중앙은행이 네. 하는 거는 좀 그렇죠. 그렇죠. 산업 정책을 중앙은행이 담당해서는 안 된다는 네, 거죠. 네. 이것은 재정 정책의 역할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예.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칙은 적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 정상적인 영업을 했던 기업인데 네. 마찬가지로 폴른 엔질이 됐다. 음. 당연히 도와줘야죠. 이런 기업들은 일시적으로만 도와주면 다시 살아나니까. 재기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거기에 대한 충분히 합리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날개가 기업들이거든요. 살짝 꺾였지만 날개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이 기업 굉장히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판단했던 그런 기업이라면 이거는 한국은행이 도와줘야 되는 기업이 아니고요. 그렇죠. 정부가 그럼 과연 이런 기업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공적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공적 자금을 여기다가 주입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완전히 트랙을 갈라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정리하고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뭐 특정 기업을 갖다 이렇게 언급하게 돼서 양해를 구하셨지만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신용위기입니까? 유동성위기입니까? 유동성위기라고 대한항공이 가장 애매한 부분이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대한항공이 지금 굉장히 처리하기가 까다로운 기업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유동성 위기라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신용 위기는 지금 제가 이걸 갖다가 특정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정책 당국도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앞서 김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네. 해주셨듯이 대한항공은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이익 기준으로 따지면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기준으로만 보면 대한항공이 지금 겪고 있는 위험은 유동성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업이익 측면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 영업이익이 지속적인 형태로 훼손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신용 위험도 일부 가지고 있는. 따라서 구조조정과 유동성 지원이 둘 다 필요한 기업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처리하기가 제가 잘 여쭤봤네. 네, 저도 정리가 되네. 굉장히 까다로운 케이스라고 볼 수가 뭔가 이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쉽지는 않겠습니다, 소장님.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시간을 너무 허비해서도 안 된다. 그렇죠. 신속하게 원칙을 판단해야 세워서 네. 심각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오늘 좀 정책 당국도 그냥 이렇게 시간을 자꾸 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선거도 끝났겠다. 그렇습니다. 이제 좀 추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 얘기 조금만. 요새 이제 뭐 계속해서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벌써 이제 방송하는 목요일 기준으로 보면 이 이제 절반을 살짝 올라설라 하거든요. 그동안 낙폭에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이게 저 차티스트들 중에는 그런 말을 서로 하거든요. 바닥은 좀 다지고, 바닥은 좀 이렇게 시간을 갖고 다지고, 이렇게 꼭지는 찌르고 이런 말도 있는데. 블랙먼데이 때도 사실은 보면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블랙먼데이 때도 87년에 그거 이렇게 한 절반 돌리는데 1년 걸렸고 금융위기도 2008년 10월에 뭐 저점 찍었지만 그러고 나서 2009년 3월에 이제 툴툴툴 가기까지 한 몇 달 이렇게 다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합니다. 한 2주, 3주 만에 그냥 50%를 돌렸어요. 이제 문제는 이제 경제 지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팬데믹 선언을 하고 또 미국 경제 활동이 중단이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놀랐어. 네. 이거 어떡하나 해서 투매를 했고 네. 주가가 크게 빠졌는데 그게 맞춰서 너무나 신속하게 연준이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칠 정도로 과대할 정도로 유동성 살포를 뻥뻥 해댔고 그다음에 이제 타이밍을 보면요. 이 정책에서는 경제 정책에서는 언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잘 한번 보세요. 4월 9일 날 제롬 파월이 발표했다고 그러는데 아주 묘하게도 매주 금요일마다 발표했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죠. 선금요일 하루 전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이었죠. 예. 그래서 저는 금요일 새벽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맨날 들어오는 저 뉴스를 이렇게 팔로우를 하다 보면 아 지금 그 고용부나 저쪽에서 실업 수당 이런 거 나오는 시간에 한두 시간 앞서서 신규 실업수당 나오던 날이었구나. 맞아요. 예. 그게 또 그 전주도 마찬가지. 그날도 660만인가 나오던 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두 주에 걸쳐서 600만이 맞아요,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통계를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예, 예. 발표 시점은 자기들이 조절할 수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 통계를 보고 이 원래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얼마나 낙관했습니까? 실업 통계를 보고 그럴 때 문우신 재무장관이 한번 그런 얘기했죠. 이러다가 실업률이 20% 30% 갈지 모른다. 네. 그게 실제로 있는 통계입니다. 나중에 아니라고 말을 수습했지만 그제서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미국의 코로나 위기 상황을 선언한 거거든요. 국가 비상사태. 근데 그걸 빨리 안 해준 WHO에 대해서 중국 눈치 보느라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감정이 많이 상했고 모든 것은 이것은 WHO 때문이다. 돈 끊어. 충분히 심정이 이해가 돼요. 자기는 WHO가 별 문제 없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고 저도 속았습니다. WHO를 보면서 이 정도면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WHO를 믿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이 WHO가 이럴 줄 옛날에 이종국 박사라고 있었어요. 예. 그분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그분은 소신을 위해서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 예, 자리도 한국인이죠. 그만둔 사람, 그 네. 정도로 의료를 다루는 사람은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어떤 이 양반 보니까 의사도 아니더라고요. 지금 WHO 지금 이종욱 박사님 같은 분은 공적인 자리에서 저를 믿으세요 이런 식의 레토릭 안 쓰는 사 믿으세요 하는 인간들 믿으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이종국 네. 박사만 믿다가 지금 무슨 이상한 새로 나온 그 어느 나라입니까? 그 나라가 저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에 그분은 의사가 아니고 관리 출신으로서 네. 눈치를 많이 본 사람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눈치 보는 거 앞에서 슬슬 기고 있었던 장면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화가 많이 나는데 지표를 딱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표에 딱 맞춰서 지금 미국 옛날 대공황 때나 1987년도 그때 블랙만데이 때 그때 레이건 대통령은 이게 왜 생겼는지 몰라가 허둥지둥 해가지고 타스크포스를 만들어가지고 몇 달씩 경제학자들을 공부를 시켜서 했는데 지금은 사태가 좀 간단하기도 했고 이 코로나라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경제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한 사건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확산될지 의학적 영역은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다 보니까 딱 타이밍에 맞춰서 계속 정책을 발표하다 보니까 또 2008년에 상당한 학습 효과와 매뉴얼이 만들어졌죠. 예, 그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코로나 문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너무 대응을 잘하다 보니까 해결 다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번은 큰 문제 아닐 거야. 또 메르스 사태나 사스 사태 때도 3개월이면 돌아온다, 2개월이면 돌아온다. 언론에 얼마나 그런 말들이 그랬습니다. 많이 나왔습니까? 예, 보고서도 많이 예. 나왔죠. 곧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쌈짓돈 다 꺼내가 예탁금으로 넣어놓고 지금 떨어지기만 고사 지내는 사람들까지 주가 떨어지기만 보고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 코로나 사태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확산이 되느냐 2차 발병이 있느냐 이런 어떤 경제학 영역을 떠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망은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곧 경제활동 재개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선거가 곧 눈앞에 있거든요. 네. 좀 가시적인 걸 보여주면 넣어줘도 6월달 정도 재개하지 않으면 자기가 대통령 선거할 때쯤이면 최악의 상황에서 선거를 맞을 수가 있어서 한시가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펌프를 하는데 그러다가 2차 발병이라도 나오거나 또는 그 융단 폭격한 그 돈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순간 그 순간은 대패닉이 올 수 있다. 저는 2차, 3차에 주가 대폭락이 올 때 그건 결국 뭐가 좌우하느냐. 앞으로 발표될 미국의 지표 그다음에 지금 어닝 시즌 시작돼가지고 오늘 골드만삭스 통계를 보니까 순이익이 40% 네, 예. 정도를 감했더라고요. 물론 그 대손 충당금 쌓은 건데 대부분. 네. 그러나 매출도 10% 이상이 떨어졌어요. 지금 미국은 3월 10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3월 달 1분기는 10일밖에 반영이 안 됐단 말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4월 달쯤 되면 지표가 일반 그 이제 우리 같은 무지랭이들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막 쏟아져 나오면 이거 간단치가 않네. 예를 들어서 중국이 오늘 IMF는 1% 성장한다고 그러는데 마이너스 성장이 되고 각종 지표가 실업률이 20%로 올라가서 이런 걸 계속 보게 되면 겁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미국의 그 기업들의 수지가 엉망인 수지가 나온다면 2분기에 또 한 번 고비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황 박사님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네. 저희 주간 전망대 몇 주째 나오신 우리 패널 분들이 조심하자 하셨는데 뭐 좀 지어서라도 좀 날아간다라고 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주식이 날아가기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예상을 하고 좀 있고요. 도와주십시오. 주간 전망도 좀.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주가 지수와 실물 경제 간의 괴리가 상당히 조금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주가 지수가 쉽게 무너질 거냐? 그 가능성 무너지기는 돈의 네. 힘이 너무 그 가능성은 오히려 굉장히 낮다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들어온 예탁금 규모가 40조가 넘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돈의 힘으로도 충분히 떠받칠 수 있을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개인들도 나뉘어졌어요. 지금 뭐 인버스 때리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금 기본적으로 예를 들자면 대장주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주가가 조금이라도 조금 빠지게 되면 추가적인 저가 매수세의 유입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대장주들이 버텨주면 사실상 주가 지수는 어느 정도는 유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따라서 현재 이제 그렇게 다시 2차 폭락이 예.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시장에서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봅니다. 비록 실물 경제와 주가 지수 간의 괴리가 상당히 벌어져 있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주가가 급격하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사실은 제한적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말이죠. 또 희망적인 것은 이제 IMF 이제 지난 주말에 나온 세계 경제 전망을 보면 예. 전 세계를 이제 마이너스 3% 정도로 성장률을 잡았어요. 전 예. 세계 평균을. 근데 1월 달에 IMF가 내놓은 게 플러스 3%거든, 세계 평균이. 그러면 약 6% 포인트 떨어지는 건데 부호가 바뀌었군요. 예,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정도의 하락률은 그동안에 민간 기구가 전망해왔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낙폭이 적은 거예요. 네네네. 어떤 데서는 뭐 그보다 훨씬 더 예. 위험 그 시그널을 많이 보냈는데 IMF는 아무래도 통계가 자기들이 다 각국 정부로부터 보고받고 있는 공적 통계를 갖고 있는 기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주 신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2분기를 조금 기점으로 해서 3분기, 4분기부터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는 그런 전망이 있어요. 특히 전망이자 기대이자 내년에는 상당히 세계 경제를 전체 사이클로 볼 때는 네네. 원래 지금 올해부터 성장으로 돌아갔었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작년까지가 거의 경기 정점을 찍은 게 아닌가. 네. 작년 하반기 정도에 한 10월 달 반도체 가격 보면 작년 한 10월 달 정도가 가장 낮았단 말이죠. 예. 올라가는 중에 갑자기 코로나가 나타나가지고 예. 지금 이래 됐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가 잘만 극복한다면 오히려 하반기나 내년에는 장기 투자하면 오히려 상당히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우 모처럼 끌어낸 아주 조금 훈훈한 전망이니까 여다 더 딴 털을 달다가는 박사님 시간은 좀 됐습니다만 지금 오늘 이렇게 토론한 것 중에 우리도 약간 좀 주춤주춤하는 것은 합니다만 미국은 근데 이렇게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래도 인플레 걱정은 당분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총 수요가 굉장히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사람들이 아예 소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장을 보러 간다든지 혹은 레스토랑을 간다든지 혹은 영화관을 간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비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사실상 굉장히 제한적인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총수요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현재는 수요가 거의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최소한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까지는 이 정도로 대규모로 자금을 쏟아부어도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은 지극히 제한적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조금 이제 지칠 때는 됐습니다만 조금만 더 우리가 이 사회적 격리나 각자가 이렇게 좀 지켜야 할 에티켓, 배려 이런 거에 느슨해지지 말고 좀 더 해서 우리가 먼저 좀 이렇게 확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걱정되는 데가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바로 가까이 있는 일본도 그렇고 돌아가는 어떤 뉴스의 흐름이 뭐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도 여기서 아직까지는 그러고 참 이게 한 2주 전에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박사님이 아주 통렬한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한번 결단을 해야 되는 때가 곧 다가오기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완전한 이제 코로나 사라졌어. 코로나 바이러스 사라졌어. 이러기는 힘들 것 같고 백신이 나와야 백신이 나와야 가능한 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겠죠. 네. 예. 오늘 김대호 소장님은 상당 시간을 할애하셔서 우리 정책 당국에 건의를 한 거. 건의를 하신 거였고, 예. 그리고 우리 황세훈 박사님은 시장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그림이 그려지는 아주 쉬운 설명으로 또 저희의 이해를 도와주었습니다. 시장이 사실은 조금 애매한 국면에 와 있습니다. 이 조정 국면이라는 게 또 사실 또 어렵고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추세의 초입이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동안에 급하게 밀렸던 거 절반까지 온 상황 여기서 또 지표 살펴보고 바깥의 흐름도 또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대신 너무 큰 욕심을 안 내면은 시장 쫓아가는데 덜 초조하실 것 같습니다. 괜히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은 초조해지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아주 굉장히 명료하게 잘하시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계시고 문무가 근데 그런 거요. 외면도 그냥 거의 탤런트. 쑥떡발도 되고